환경융합학과의 유승리입니다. 오늘 제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집단 에너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그린 뉴딜 자체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린 뉴딜은 집단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또 그런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그런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와는 완전 다른 그런 세상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걸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간략히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후 변화와 이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이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어떤 위치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집단 에너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판 그린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도 국가로서 이제 이 대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갖다 추구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이제 이 한국판 뉴딜 중에서 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과 그린을 접목한 디지털 그린 뉴딜을 갖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린 뉴딜하고 또 일부 접목된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앞에서 제시된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보인 것 중에, 이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을 전환시키겠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겠다, 녹색 산업을 혁신하겠다, 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세 개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그 10대 과제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과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하겠다, 그린 리모델링, 또 그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결국은 그 산업단지의 어떤 그 생산 과정을 의 효율성을 높여서 고생산성을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공공 건축물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강화된 단열재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앞으로의 그 에너지 원으로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과제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집단 에너지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거주 공간 자체를 갖다가 제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다음에 또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기반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가정 부분, 건물 부분에서 있어서 에너지를 갖다 적게 쓴다거나 또 쓰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IT 기술과 접목시켜 갖고 스마트 그리드를 갖다가 이제 확산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보급을 확산시키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탄소, 특히 이제 분산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는 이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집단 에너지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분산형 하나의 발전 설비라든지 혹은 열 공급 시설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 하는 것은 집단 에너지 사업하고도 연계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내연 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그 휘발유 경유라고 하는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 수송 수단에서 전기 또는 수소를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 동력 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린 모빌리티 보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2025년까지 구체적인 사업비 얘기도 나와 있고, 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한 22만 원 이상을 갖다가 새로 제로 에너지 형태로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를 갖다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이제 바꾸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런 시작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과거부터 이제 어떤 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고 그걸 갖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예 이번 기회에 마치 미국의 1930년에 뉴딜 정책이 인프라를 바꿨듯이 사회를 갖다 기반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시작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IEA에서 최근에 10월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 코로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한 7% 정도 줄어드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 생산이나 소비가 줄어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에너지 이제 어떤 그 설비 개선이라든지 하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도 18%가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현재 이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 19년 정도 수준으로는 한 2021년 말 정도 가면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23년 정도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에너지는 연 한 9%씩 성장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영향이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침체기에서 소비가 줄어든 것에서 다시 회복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 소비는 더욱 줄어들어서 결국은 석탄은 2030년까지 또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반면에 이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반면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석탄보다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 전환이 급격히 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일시적인 경기 후퇴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놀라운 것은 이 탄소 중립 혹은 넷제로 이런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일본에서 탄소 중립을 갖다 지난주 말에 이제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 과정에서 205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못 박아서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지난 9월달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라든지 뭐 저기 EU라든지 뭐 일본, 한국만의 그 탄소 중립 갖고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저기 파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STEPS라고 하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데, 중국, 뭐 EU 같은 것에 탄소 중립 선언한 거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가야만 이제 우리가 2도씨, 1.5도씨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 길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년에 현재 약 한 35기가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2050년까지 흡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예, 또 이제 그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하나 지표들이 이제 있어 갖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수송 경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한 0.45 메가톤 정도의 지금 저기 수소가 사용되고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거의 한 400배 정도로 100배 정도로 지금 증가를 해야 된다. 2030년 10년 동안에요. 그다음에 어 2030년까지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한 50% 정도가 지금 그 전기차로 판매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정 에너 그 전력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지금보다는 지금 현재 약 한 380빌리언이니까 한 3,800억 달러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것이 1조 6천억 원 정도로 급격히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한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30년 정도 되면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로 굉장히 급격히 감소해야만 우리가 이제 205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가야만 한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지난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08년 9년에 2020년 감축 목표가 발표가 되고 2015년에 2030년 감축 목표,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2030년 감축 목표를 수정한 그런 세 단계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목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에 2008년 9년에 발표된 2020년에 그 감축 목표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못한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색선장 기본법,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자랑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단위로 시행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결과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갖다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가 1년에 이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인데 이 1990년부터 2005, 6년까지는 급격히 뭐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수평 증가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로 되다가 이제 2007년, 8년 그 당시에는 약간 이제 날씨가 좀 뭐 춥거나 더운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상승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정한 거에 의하면은 7억 톤 정도로 좀 낮춰준다는 겁니다. 근데 왜 2030년 목표가 국내에서 줄이건 국외에서 줄이건 다 합친다고 했을 경우에 약 한 지금 5억 3억 톤 정도로 5억 3천만 톤 정도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톤 정도로 줄여야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앞으로 우리에게 그 과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발표한 이후에 성과가 어떤가 하는 거를 갖다가 2016년까지 자료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 아래로 꺾어지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은 성과는 우리가 이제 예상 배출량 전망을 갖다가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현재까지는 2016년이죠. 이때까지는 국가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노력 정도의 수준밖에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 난방에서는 앞에서 이제 이 그린 뉴딜이 하는 새로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뭐 현장에서는 더 체감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열 공급 자체는 세대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대당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뭐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보다적으로 근본적인 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 2050년이라는 사회를 봤을 경우에 아직도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전체 그 사용 연료의 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탈석탄만 얘기하니까 석탄만 없으면 뭐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천연가스도 궁극적으로는 크게 줄여야 된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간략히 정리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개별 난방은 전체적으로 유로힙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으로 전체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직접 공급을 한다거나 뭐 또 재생 에너지로 사용한 발전 재생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이용해서 힛 펌프를 이용해 갖고 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난방용 그 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수요 자체를 30%를 줄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공급하는 온도도 저온으로 낮춰서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지역 난방에서도 이 그린 뉴딜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 미활용 에너지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보다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힙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유럽 그 열지도를 완성함으로써 미활용 그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냥 제안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탄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그린 뉴딜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수록 집단의 이제 사업자에게 기회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단기적인 기회 요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2050년까지 지역 난방도 어떻게 탄소 국가 단위의 탄소 중립에 부응하는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분산형 에너지 공급으로서 열병합 역할을 갖다 증대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만 그 연료를 갖다가 탈탄소된 연료 혹은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또한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재생 또 미활용 에너지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 제도니 그다음에 열지도니 뭐 전력으로의 대체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기 그 저탄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 수립에서는 첫째, 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 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책과 그 지원 정책을 갖다가 대안하고 발굴하고, 그것이 이번에 그린 지금 현재 뭐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그린 뉴딜 정책 그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천연가스를 사용해 갖고 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미활용 바이오 연료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다음에 보급망 같은 것을, 그다음에 연료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요 감소에 대비한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 경제성, 경쟁력을 갖다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